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21포인트, 0.36% 하락한 2017.3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내린 622.2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드라마틱은커녕 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시장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추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회의 직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보이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국 뉴욕 시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오늘 우리 시장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또 내일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로 지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서 막판 담판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실시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 10시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그 이슈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르스 전문가고요. 네. 네, 승당 입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마루를 거쳐서 방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금리 인하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 경기 순환 곡선을 봤을 때 왜 경기 순환 곡선이 순환을 하냐? 경기가 너무 가열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순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금리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하를 했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냐? 이제 경제를 끌어올릴 때가 됐다. 이제는 경제가 너무 많이 빠질 대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까지 얘기 나와줬고요. 지금 한국까지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다? 이제 끌어올 때가 됐다. 경기 순환 곡선상에서도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수상에서 완벽하게 지금 상황이 저점이고 이제부터 급반등이 나온단 말을 못 드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루를 지나 방을 지난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제 곧 찍어줘야 추가 우상향세가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추가 우상향세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완전히 저점이라 보기 힘들지만 충분히 이제부터 뭐다?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이 매물대 구간이 슬슬 출현을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뭐다? 안정적으로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할 구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무서워해야 될까요? 무서워할 때가 아니죠. 이제 슬슬 우리가 뭐다? 지금까지 잃으셨던 분들은 이 손실봤던 것들을 잘라서 현금을 만드셔야 될 때고요. 지금까지 매매를 안 하고 겁이 나서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저점에서 물량을 태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고 자신 종목들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코스피 진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빠지고 또 빠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수급 잘 체크해 주시니까 좀 해주세요. 네, 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네.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하고는 좀 상반된 수급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약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는데, 악재는 이제 다 가고 남아있는 거는 변동성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헛소리냐. 내일 지금 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는데 뭔 악재가 다 갔냐라고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는 점은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막상 어떠한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런 걱정과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진짜 악재지 다 이게 알려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반등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안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악재로서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 다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시장 흐름 자체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거는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뭐 둘을 합치고 보면은 결국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외국인의 자금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만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데 왜 코스피는 사면서 코스닥은 이렇게 팔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에 살펴보면 시장 구조부터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코스닥 시장 전체 규모,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약 1,300개 가까운 종목들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210조 원이 약간 넘습니다. 코스피는 그의 한 7배에 가까운 1,400조 가까이 되고요. 코스닥에 있는 1,296개 정확히는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보다도 작아요. 그 정도로 코스피를 뭐 거래소를 만약에 대형마트라고 하면 코스닥은 그냥 뭐 동네 구멍가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수급, 진짜 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관점은 어쨌든 코스피가 더 들어맞다는 얘기고요. 코스닥은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웃기죠. 코스닥이 규모는 거래소보다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대부분 다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지금 2015년 이후로부터 장기 추세 봤을 때 4년 동안 거래소는 개인들이 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말이죠. 차트 아직도 보고 계시지만 이 상태에서 정말 너무나도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이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 잔뜩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냐.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장중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나 이탈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만 유독 팔고 있네. 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구멍가게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코스닥은 어쨌든 이런 흔들기가 개인들을 흔들기 정말 좋은 구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혹시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지수 하락에 다 반영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뭐 다 떨어진 거 버텼는데 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걸 걱정하기보다는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종목 잘 추스려서 좋은 걸로 잡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모나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뭐 펜 뭐 쓰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 모나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는 좀 빠지면서 3.9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테는 6,97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빠져가지고 이제 좀 흘러내리나 이 생각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쏘아 올렸거든요. 모나미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그때는 상승했다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자에서는 하락했다로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이 급등은 뭐냐?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왔다는 이슈로 급등한 이후에 바로 눌려줬다가 다시 한 번 더 화이트 국가 제외하겠다는 이슈 떠오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파동, 두 번의 상승세 이후에 세 번째 급등과 세 번째 우상향은 노리지 않는 게 좋다. 실질적으로 급등은 한 차례 이후 두 번째 급등을 노린 것이 괜찮겠지만 세 번째 눌림목까지 노리다가는 급락세나 하락세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뭐냐? 우리가 지금 찍을 구간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이 되어 있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화이트 국가가 제외된다 한다면 우리가 사실상 피해를 미룰 수 있을 만한 소재에 대한 종목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유 쭉쭉쭉 더 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겠지만 지금 고점에서부터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더 잡으셨던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한 20%에서 많게는 지금 30%까지도 손실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에서 일본 수출기 종목 잡는 거는 아니다. 뭐다?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충분히 단기 급등이나 상승세 상한가에서 40% 50%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번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림 기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흐름 보니까요. 와, 이렇게 갑자기 오후 들어서 2시 이후로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8.5%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4,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내리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힘을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강한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사실 뭐 크게 어떤 드러난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안 보여서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굳이 이유 없어도 올라가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만 근데 이 우림기계 차트 보시면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일단 자 오늘 올라간 요 18.5%라는 상승폭은 일단은 2019년도 들어서는 뭐 가장 많이 올라간 거고요. 지난달 7월경에도 한 둘째 주쯤에 한번 이렇게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와서 7월 이후로 두 번의 거래량 증과 함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죠? 7월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일본이 시비 걸기 시작한 그때부터죠. 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산업용 감속기, 이제 뭐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데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이 감속기가 뭐예요?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회사가 당연히 뭐 중장비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뭐 중국에도 팔고 하겠지만은 일본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범 기업이다 뭐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 치가 바들바들 떨리는 이 히타치 중공업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 이런 이제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품들 이런 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도 말이죠. 이 외교 뭐 강경화 그 장관 가갖고 막 이렇게 되고 또 그 국회에서 또 일본 방문한다고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쫓겨나고 말이죠. 이런 약간 좀 표현을 좀 격하게 하면 이런 굴욕적인 이런 처사를 자꾸 좀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정말 일찍가지 않는구나.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뭐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약간 일본의 목을 쥘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뭐 안 준다든가 뭐 우리가 일본에 혹시라도 팔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안 판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회사가 결국 이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표면적인 호재 없이 이런 다소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이런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일본에 그런 것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끊어버려? 뭐 약간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숨겨져 있던 이런 애국 테마?
뭐 반일 감정과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앞서 나간 뭐 과거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일부 기계 업종 또 이제 뭐 그런 중공업과 파생된 어떤 다른 섹터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뭐 처음 시작은 뭐 볼펜이라든가 뭐 반도체 소재로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지금 이런 반일 이런 일본과의 어떤 갈등에서 나오는 이제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는 혹은 기대가 된 종목들이 새로운 섹터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 다 올라간 거 아까 뭐 앞서 마르스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이 모나미 같은 이런 거 다 올라간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주목받지 않았지만 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급등 아니면 밑줘야 본전인 이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마 가장 이쪽 영역에서는 중공업이나 이쪽에서는 가장 빨리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스텔 바짝입니다. 매수일 7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이 종목 굉장히 강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16,400원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정말 거짓말 같지 않게 목표가를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훅 빠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가스텔 바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6,000원인데 16,000원짜리까지 가겠냐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아직 못 갔는데 갈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제가 끝까지 홀딩하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충분히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가스텔 바짝처럼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하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종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필 옵틱스입니다. 매수일 7월 3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원인데 벌써 최고가 수익률 5.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살펴보면요. 2.98% 상승을 했고요. 어제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장이 좀 빠져도 이 종목은 내리내리 좀 빨간불을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우리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내일 그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화이트국 제외라는 게 내일 당장에 결정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에 8월 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좀 더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더 기대를 좀 볼 수 있으면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VIP 체험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나왔어요. 아까 저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콕에서 단판을 벌였는데 그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일본 측은요. 이제 사실상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방콕에서 태국이 방콕에서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자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만나보니까 아무런 뭐 진전이 없다. 미국 측에서도 좀 압박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잠깐 생각한 거냐. 잠깐 뭐 한 달 만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수출 규제 합시다. 이거 한국 이거 수출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잠깐의 감정으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정말 오랜 기간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안정적인 나머지 일본에서 만든 기업이나 일본에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현금이 몇백 프로씩 있어요. 현금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안정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왜? 거의 150일 동안의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발표하겠다라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예상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급 회의라든가 그 넘어서 외교부 장관급 회의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이번에 문 대통령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눈 깜짝 안 했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눈 깜짝 안 하는데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사실상 내일자에서 8월 2일 날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가기에서도 당연히 결론은 뭐다? 화이트 국가 제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NHK나 아사히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략 50% 이상은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일본이 지금 참의원 선거 끝났지만 중의원 선거 아직 남아있거든요. 언젠지는 말이 안 나왔지만 중의원 선거 이기려면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근데 5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만약에 화이트국 제외 안 시킨다. 그럼 50%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화이트국 제외하는 게 옳다란 부분이고 그렇다 한다면 좀 더 긴 기간을 두고 화이트국 제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이나 더 강화 발언이 나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관련 종목들 더 급등세가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파우치 필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는데 일본이 거의 80%면은 완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20%는 우리 거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제 일본이 그만큼 독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혹시 전기차 타보셨어요? 아니요. 안 타보셨어요? 네, 전기차... 카트는 타봤어요. 전기 카트. 전기 카트 타보셨어요? 네. 네, 전기로 만든 자동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히 막 쓱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나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수소차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을 우리는 파우치 필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차전지를 감싸는, 이 전지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을 일본에서 대략 이 DMP와 실제 쇼와덴코라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전 세계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는 거의 파우치 필름 대부분은 일본이 거의 국내 거를 대부분 가져가고요. 전 세계의 80%는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건 다 일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 화이트국 제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1100개 품목 정도가 제한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가 파우치 필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어서 이제는 2차 전지까지도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대응이 돼 있냐? 그러면 파우치 필름 없어도 돼. 우리 거만 쓰지 뭐. 우리 국산화 만들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4년간 국채과제 중에서 대략 본다 한다면 대략 1,500건 정도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국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는 4년 동안 15건밖에 없어요. 그 뜻은 뭐냐? 대한민국 파우치 필름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관심이 많았으면은 나라에서도 국산화로 밀고 어느 정도 과제도 많이 나오고 했겠지만 지금 해봤자 4년 동안 15건입니다. 1년 동안 해봤자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건 이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에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 파우치 필름을 만들거나 파우치 필름을 관련된 또는 개발 이력이 있는 또는 기계를 만드는 이 관련 회사가 충분히
급등이나 우상향이 가능하다. 지금 한 번 파우치 필름 관련주가 급등세가 한번 나와줬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모나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종목, 솔브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파우치 필름은 아직 2차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파우치 필름 관련 중에서 눌림목 이후에 한 차례 더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혹시 전기차 타보셨어요? 네. 타봤죠. 진짜 조용해요? 네, 엄청 조용합니다. 운전하다 막 잠 옵니다. 조용해서.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네. 뭐 파우치처럼 이렇게 딱 싸가지고 네. 하는 파우치 필름, 요거가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 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예, 종목 있으세요? 뭐 국산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양산 체계는 못 갔더라도 좀 근접했다라는 게 있다면 그 수혜주로 주목되다 그런 식이거든요. 후성이라든가 다 네네네. 마찬가지인데 정답은 제가 봤을 때 한 2개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종목들이 한번 파동을 보여줬고 앞서 마르스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갈랑말랑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딱 또 둘이 똑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로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원래 그 농심 계열사입니다. 농심 계열사 그 라면 봉지랑 라면 스프 봉지 그거 막 만들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파우치 필름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차트가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반기 때나 작년에 별로 이렇게 움직임 없다가 7월 달에 갑자기 튀어 올라간 놈은 일단 일본과 연관돼서 뭐 국산화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 계열사 율촌화학이 실제로 이틀간의 급등 이후에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해주면서 지금 뭐 다시 갈 거라면 약간의 어떤 횡보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유력한 KPM 테크입니다. 자,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율촌화학보다는 좀 더 앞서서 이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가 상승 과정에서 일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은 나왔는데 어쨌든 차트를 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뒤따라 들어와 준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좀 갈 수 있는데 그 상승 이후에 조정받은 폭만 놓고 봐서는 율촌화학보다 조금 덜 빠졌어요. 율촌화학은 한 절반 정도 밀렸는데 KPM 테크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뭐 상승 추세의 힘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율촌화학보다는 KPM 테크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회사 BTL 무슨 뭐 소재가 있습니다. 그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거의 뭐 제 생각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세 번째 힌트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를 수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라이브 채팅방에서도 율촌화학이냐 KPM 테크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는 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또다시 세 번째 힌트를 반복하고 계시네요. 네. 반복이 아니라 강조라고. 강조? 네, 알겠습니다. 강조라고 강조. 해두시죠. 반복 강조. 네, 반복 강조. 종목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캠트로스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화이트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순환매에 따라서 급등세 한번 나와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급등이 나왔던 게 모나미였습니다. 실제로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아까 보여드렸죠.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세가 만들어주는 2차 파동을 만들어주고 3차 파동에서 급락을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인데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눌림목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주는 마찬가지로 2차 파동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대부분이 뭐예요? 지금 순환매를 겪고 있다. 어떤 순환매냐? 바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주고 두 번째 급등이 나와주는 첫 번째는 그냥 일본 수출 규제가 나왔구나라는 급등세.
두 번째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이 화이트 규제에 따라서 1,100개 품목에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라는 이슈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도 파우치 필름이라는 실제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의 기업이고요. 이 파우치 필름 관련주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까지만 나왔습니다. 2차 파동이 못 나왔어요. 그럼 충분히 2차 파동의 상한가든 그 급등 우상향이든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역시 두 종목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KPM테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풍부한 지식을 가진 마르스 전문가 하면서 M+입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율촌화학 중국 공장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귀여운 마르스님 하면서 KPM테크 아닌가요?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율촌화학 계속 오고 있고요. 그 아래 어느 메시지가 와 있는데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저 잘 안 보여서 또 네. 뭘까요? 저도 눈 더 안 좋은데. 아니에요. 나보다 좋을 거예요. 저거요? 지금 나온 거? 히든스탁 앵커님 너무 이쁘세요. 네, 마르스님 KP. 이쁘다는 얘기 평소에도 많이 들었으면서 아직도 고프신가요? 네, 많이. 맨날 한 번씩 꼭 이거. 난 늘 언제나 배고프다. 들을 만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귀엽다, 멋있다, 똑똑하다 이런 메시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쪽으로 많이 분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궁금한데 조금 이렇게 한 입만. 한 입만? 네, 한 입만.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업은 제약바이오와 엮였던 적이 없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좀 더 이 둘 중 하나로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긴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못 봤어요. 뭔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불공정하면서. 그렇죠. 지금 뭐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똥 묻는 데가 견문등에 뭘 한다고. 맞아. 이걸 가지고 한 이틀 3일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가지고 뭐 노조 측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그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을 뭐 합병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만드는 배를 건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뭐 우리 그 근로자한테는 내가 이런 말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냐. 예. 그래서 약간 좀 효율적으로 그죠?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약간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처음에 일본이 이 제재한 것이 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이 3대 핵심 소재였습니다. 왜 반도체일까? 자, 여러분들 일본에 원래 사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도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일본보다 뭐 잘 나가고 아니었죠. 일본의 뭐 도시바라든가 엘피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메모리 사업을 우리가 바로 뛰어 넘어가 버렸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도 1999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아까 약간 얘기 나왔었던 뭐 히타치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이런 일본에 정말 잘 나가는 뭐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일본의 이 조선 업체들을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싹쓸이 다 뺏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간 적은 있었지만 이 수주량이나 이런 거에서 이 한국 조선업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합병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이거 가지고도 일본이 WTO에 이거 나라에서 보조금 내줘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냐라고 세계무역기구에다가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자 아직까지는
자, 뭐 아직 뭐 제가 TV 방송을 하루 종일 보진 않지만 아직 이런 이제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애국 테마 이런 종목이 뭐 움직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거의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뜨기 전에 들어가면 저점에서 잡기도 쉽고요. 시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상승폭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수익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혜주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조선업에 연관된 이런 섹터 가운데서도 조만간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첫 번째 업종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비비안이 쭉쭉 올라가길래 뭔가 했더니 매각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어느 좋은 곳에 매각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뭐 이제 매각이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애국 테마라든가 네네네. 모든 사실 시장에 단기 이슈가 있지만 사실 이 차트를 아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웬만한 좋은 호재가 터져도요, 뭐 본사 밑에서 뭐 금광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고요. 30%씩 5일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많이 가니까 거래소에서 약간 이 투자자분들의 어떤 환기를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거래 정지가 들어갔는데 그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한 번 상한가를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가 밀렸지만 18% 밀린 이것도 지금 저 바닥에서 막 6,000원 하고 있을 이때에 비하면 몇 배가 올라온 거지 지금.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뭐 호재가 있으면 물론 종목이 가긴 하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화면상에서 이 지분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남영 비비안의 지분, 전체 100%를 기준으로 지분을 따져봤을 때, 뭐 대주주 여기 뭐 남모시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대주주 지분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전체 상장된 주식수의 41.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품절주라고 말하는, 즉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매수세만 몰려들게 되면은 다른 종목은 이 정도 가고 말 것을 이 종목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배경이 된다는 건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상장 주식이 68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한 2천만 주 이상은 보통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천만 주 이상은 이 주식을 발행해 놨는데, 이 종목은 심지어 찍어낸 주식도 700만 주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찍어낸 종목도 적은데 지분도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 호재가 몰려들었을 때 정말 시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로 이 조선업과 연관이 되어서 이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태클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슬슬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러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품절주로서의 매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주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남영 비비안이 6연상을 갔는데 그런 것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기간의 상승률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저도 품절주는요, 이렇게 강력한 호재를 좀 받으면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된 종목에다가 유통 물량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발행된 것도 700만 주 정도 아래이다라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런 종목을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좀 등락폭도 적고 좀 관심이 많이 덜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좀 유통 물량이 적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저점에 있고 그다음에 조선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한 종목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대우조선해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이제 막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유통 물량도 지금 보시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 대주주가 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더불어서 주가가 좀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초대형 수주.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하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를 되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순이익도 8배나 증가했으면 굉장히 매출도 좋고 네. 뭐 다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졌을까요? 예, 일단은 뭐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힌트를 더 드리면 조선업과 연관이 된 산업입니다. 조선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앞서 마르 전문가님 대우조선 얘기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사실 그냥 뭐 참고 삼아 잠깐만 차트 얘기를 드리면 이 종목이 그 2017년 말에 사실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부터 1년 3개월의 거래 정지를 끝마치고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뭐 잔뜩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은 약간 좀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슈를 못 받고 있지만 그거 아시죠? 진짜 급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괜찮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릴 것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의 단기 순이익,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수주, 거의 뭐 1년 매출을 다 넘어가 버리는 수주를 여러 건을 또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주가에 계속해서 정말 대단한 호재로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죠. 됐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아무 죄도 없는데 에쿠지 시장만 빠져서 종목만 지금 가라앉은. 그러니까 뭐 순이익 8배 늘어나고 수주도 뭐 중국이나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따고 있는데 또 이 중국 하면 또 우리나라도 일본 싫어하지만 중국도 일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주 경쟁력도 약간 좀 살아난 측면들도 있긴 하겠죠. 거기에다가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약 30% 넘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가만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까지만 돌아가도 우리는 일단 4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아까 제가 품절주 얘기했지만 사실 이 회사도 엉망진창인데 괜히 그 종목 없는 거 갖고 장난쳐갖고 막 이렇게 주가 하는 거 많은데 이 종목은 품절주 플러스 실적도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런 것까지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BMT 확실하다. STX 조선선제 아닌가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아닌가요? 하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이 다 다르게 왔어요. 그만큼 조금 엇갈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말 숨겨져 있어요, 네. 지금? 요거는 일단 여기는 정답은 일단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KPM테크가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답은 율촌화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지원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엮인 적이 없었죠. KPM테크는 자회사 에이비온 때문에 제가 엮였었지만 율촌화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 관련 수혜가 율촌화학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고 지금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부 수출기 관련주가 이러한 눌림목 이후에 2차 급등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 율천화학도 한 번 더 반등세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을 할 땐 거래량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을 나올 땐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가 않았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 거래량 경거에 안 났거든요. 그럼 급등했을 때 물량 털려면 한 번 더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단기 급등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항상 음봉에 매수해라 말씀드리고요. 음봉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일단 17,000원 돌파하는 걸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17,000원 돌파하면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일단 15,000원 라인 짧게 잡겠습니다. 이건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신 전략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율촌화학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주셨고요. 1차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히든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이 있죠. 캘리포니아의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을 건너면 나비 효과. 일본의 쓰나미가 되어 온다고 합니다. 같이. 사실 예, 이게 이제 쓰나미가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사실 이제 급등주는 어떤 작은 미묘한 변화서부터 미묘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까지 어땠습니까? 일본이 태클을 걸면 반드시 수혜주로서 급등주가 발생이 됩니다. 반도체에서도 2차 전지에서도 수소차에서도 다 급등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태클이 들어온 이 조선 해양업과 관련된 쪽에서 급등주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 미묘한 변화 가장 바닥에서부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선취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드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가기가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확정이 있고요. 근데 확정을 짓는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제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베 총리의 연서가 있고 일왕의 공포가 있은 다음에 21일 후에 화이트 국가 제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보이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아까 모나미라든가 아까 캠트로스라든가 이미 2차례 정도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잡지 마라. 웬만하면 눌려있는 종목들, 2차 급등이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투자자들을 항상 앞서갑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심지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선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악재 스케줄 정말 많이 남아있겠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일정이라든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주가 2달 동안 혼자 거꾸로 역주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우려는 다 하락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악재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느냐? 당연히 일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저점에 있는 그런 수혜 관련 종목들이겠죠. 하지만 이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실적까지 동반이 되면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저점에서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함께 수익을 위해서 나가야겠습니다. 위기 뒤엔 기회가 오고 기회 뒤엔 또 위기가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만 보고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와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